7. 관우와 조조의 최후. 위왕이 된 조조. 조조가 당도하자 백성과 대신들이 성문 밖으로 나와 환호하며 맞아들였다. 조조가 허도에 돌아오니 문무백관들은 헌제에게 표를 올려 조조를 승상해서 위왕으로 승격시켜 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조는 내심 흐뭇했지만 체면상 3번 상소를 올려 사양하였다. 그것이 조조의 진심이 아님을 헌제도 잘 알 터였다. 조조의 지지 세력에 밀린 헌제는 조조를 위왕으로 봉할 수밖에 없었다. 건한 21년 5월 조조는 드디어 위왕으로 책봉되었다. 조조의 큰아들은 이미 전장에서 목숨을 잃어 둘째 조비는 항상 자신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친 조조는 넷째 아들 조식을 지극히 총애하여 후계자로 삼고 싶어 했다. 이를 눈치챈 조비는 내심 초조해졌다. 그는 아우에게 세자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조비는 은밀히 중대부 가후를 청해 계책을 물었다. 가후는 조비의 편에 서서 이것저것 일러주며 조조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조비는 가후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들었다. 이후부터 조비는 조조가 출정할 때마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친을 염려했다. 반면 조식은 시를 지어 부친을 찬양할 뿐이었다. 점차 조비의 효성과 성실함이 눈에 들어오면서 조조는 조비를 세자로 책봉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에게 급보가 날아들었다. 마마, 동호의 노숙이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조조는 크게 놀라며 염탐군을 보내 자세한 소식을 알아오도록 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더욱 놀랄 소식이 전해졌다. 장비와 마초가 군대를 끌고 동천을 취하러 온다는 것이었다. 조조는 대경실색하여 친히 군사를 대동하고 다시 한중으로 출정했다. 건한 23년 정월, 조조가 자리를 비운 사이 평소 조조의 위세를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경기, 위황, 금이와 길평의 아들 길막, 길목 형제는 연합하여 조조에 대항할 것을 피로써 맹세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집의 하인과 장군들을 대동하여 정월 대보름날 밤에 거사를 일으키기로 했다. 어림 장군 왕필은 금이의 친구로 술을 몹시 즐기는 자였다. 정월 대보름날 밤 금이는 왕필이 아무것도 모른 채 연애를 베풀어 술을 퍼마시고 있는 틈을 타 몰래 진영에 숨어들어 불을 질렀다. 경기와 위황은 조조의 진영에 불길이 솟아오르자 군사를 이끌고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천지는 삽시간에 불바다로 변하였다. 온통 아수라장이 된 속에서 왕필과 군사들은 불과 기습에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살 길을 찾았다. 사방에서 함성이 들렸다. 역적 조조를 쳐부수고 한나라 황실을 일으키자! 왕필은 몸에 화살을 맞은 채로 조조의 조카 조휴의 집으로 가 변고를 알렸다. 조휴는 크게 놀라며 즉각 군사를 이끌고 나가 금이와 경기의 군사들을 막아냈다. 하후돈도 급보를 받고 성 밖에서 병마를 이끌고는 허도를 포위했다. 싸움은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진정이 되었다. 난을 일으킨 5사람의 전 가족은 모두 몰살당했다. 경기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외쳤다. 조조이 역적놈아! 네 놈을 죽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나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꼭 너를 죽이리라. 그는 의롭게 죽음을 맞이했다. 하우도는 금이와 경기 등이 일으킨 난을 진압한 뒤 문무백관들을 이끌고는 조조가 있는 업군으로 갔다. 업군에 도달한 이들은 바들바들 떨면서 조조의 처분을 기다렸다. 조조는 훈련장에서 홍색 깃대와 백색 깃대를 세워놓고는 명하였다. 성 안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려고 나온 자는 붉은 깃발 아래에 서고 가만히 있었던 자들은 흰색 깃발 아래에 서라. 대신들은 명을 따라 붉은 깃발과 흰 깃발 아래로 나누어 섰다. 조조는 이를 보고 추상 같은 명을 내렸다.
붉은 깃발 아래 서 있는 놈들은 난을 틈타 밖으로 나와 역적들과 한패가 되려 있던 자들이다. 모두 당장 죽여라! 한편 조주의 명을 받든 조흥은 한중에 당도했다. 마초는 하변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다. 조흥은 마초의 군사들이 지나치게 조용하자 함정이 있을 것이 두려워 경거망동할 수가 없었다. 조흥은 마초가 무슨 계략을 꾸민 것만 같아 불안한 나머지 결국은 남정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때 장합은 파서로 가서 장비와 대적하라는 명을 받았다. 조흥은 장합이 장비와 싸우다 이를 그르칠까 두려워 장합에게 단단히 일렀다. 장비는 대단한 용장이요. 절대 가벼이 볼 상대가 아니니 조심하시오. 장합은 기분이 상해서 큰 소리를 쳤다. 그깟 장비를 뭐 그리 겁내단 말입니까? 내가 굴령장을 써놓고 가리다. 장합이 굴령장을 써놓고 길을 떠나니 조흥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장비는 장합이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뇌동을 청하여 병법을 물었다. 뇌동은 상대방을 포로로 잡을 방도를 알려주었다. 낭중은 산세가 험하니 기병을 매복시킵시다. 그러면 장합을 산채로 잡을 수 있습니다. 뇌동 자신도 기병을 이끌고 장합을 맞이하여 싸우러 갔다. 장합이 낭중에 도착하여 장비와 격전을 벌이는데 홀연 커다란 함성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더니 사방에서 복병이 쏟아졌다. 장합은 적에게 첩첩이 둘러싸였다. 결국 장합의 군대는 대패하여 암거산 진영으로 쫓겨갔다. 장비는 장합의 진영 앞에 진을 치고는 매일 장합에게 욕짓거리를 퍼부으며 싸움을 걸었다. 장합은 진중에 숨어 못 들은 척하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장비는 분통이 터져 환장할 것 같았다. 장비는 날마다 막사에서 술을 거나하게 퍼마신 뒤 장합의 진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를 반복했다. 그래도 장합은 끈덕지게 대응하지 않고 그저 진중에서 장비를 향해 욕설만 맞받아 할 뿐이었다. 이렇듯 장비는 대취하여 욕설을 해대고 장합은 장비의 약올리기 작전에 한치도 말려들지 않기를 수십 일이 지나도록 하였다. 장비가 술만 퍼마시고 있다는 보고는 이내 유비에게 전해졌다. 유비는 장비의 주벽이 못내 염려스러웠다. 그러나 제갈량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진중에 좋은 술은 떨어졌을 테니 고급 술을 장비에게 보내주십시오. 유비는 의혹에 빠졌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우를 말려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제갈량은 미소를 흘리며 조용히 말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이는 모두 장비가 적을 물리치자는 계략입니다. 유비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제갈공명의 말이니 하는 수 없이 따르기로 했다. 그는 이내 위원을 시켜 술을 수레에 실어 장비에게 보내주도록 명했다. 장비는 위원이 술을 가지고 당도하자 위원과 뇌동에게 군사를 이끌고 진영 밖에 매복해 있으라고 일렀다. 그리고는 또다시 술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다. 장비는 진영 안에서 한가로이 술을 퍼마시며 병졸들에게 씨름까지 시켜가면서 몹시 흥겨워했다. 장합이 산 위에 서서 이를 보고 있자니 부하가 치밀었다. 저 장비놈이 이 장합을 우습게 보아도 정도가 있지. 전장에서 아예 놀이판을 벌이는구나. 즉각 모두 채비를 갖추어 장비를 공격할 준비를 하라. 드디어 장합은 영을 내렸다. 밤이 깊어지자 장합은 병사들을 이끌고 장비의 진영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장비가 앞에 있는 것이 장합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바람처럼 달려가 창을 힘껏 내찔렀다. 그런데 찔리는 느낌이 너무 푹신했다. 장합이 찌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장비와 똑같이 꾸며놓은 집 인형이었다. 장합은 장비가 파놓은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은 순간 말고삐를 쬐며 급히 돌아가려 했으나 눈앞에서 진짜 장비가 갈고리 눈을 부릅뜨며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산 위에 있는 장합의 진영은 그 사이 장비에게 점령당해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장합은 죽을 각오로 장비의 포위망을 뚫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와구관으로 쫓겨갔다. 장비는 양쪽 길로 나누어 장합을 추격했다. 허나 장비가 진즉 백성들에게 물어 와구관의 지리를 정확히 파악해놓고
치밀하게 병법을 써놓은 뒤였다. 느닷없는 장비의 기습에 장압은 다시 한번 대패하여 도주해야 했다. 장비는 드디어 와구간을 점령하게 되었다. 잠담하게 패하고 와구간을 빼앗긴 장압은 조흥에게 돌아갔다. 조흥은 장압이 군사를 모조리 잃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자 노발대발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토록 큰 소리를 치더니 꼴 좋게 되었구먼. 당장 곤령장대로 차명에 처하겠다. 옆에서 지켜보던 모사 곽준이 극구 말렸다. 한 사람의 장수를 잃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요. 조응은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장압을 쏘아보았다. 병마를 이끌고 가맹관을 공격하시오. 만일 이번에 패하면 정말 각오해야 할 거요. 조응은 장비에게 참패한 것을 서륙할 기회를 장압에게 주었다. 제갈량은 장압이 군사를 이끌고 가맹관을 치러 온다는 보고를 받고는 말했다. 익덕을 보내서 막아야 합니다. 노장 황충이 기꺼이 나서며 주장했다. 비록 제가 나이는 적지 않으나 장압을 물리치고 가맹관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해보시지요. 제갈량은 노장 엄한과 함께 군마를 딸려주어 장압을 막아내도록 했다. 황충과 엄한 두 노장은 지모와 무예를 두루 갖춘 명장들이었다. 장압의 군대는 이 두 노장의 군대에 연이어 패하여 쫓기게 되었다. 황충과 엄한은 천탕산을 점령하여 군량을 손에 넣었다. 이딴 승보를 접한 유비는 승세를 몰아 대군을 끌고 한중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황충은 또 한 차례 앞에 서서 군사를 이끌고 정군산으로 가서 하후연과 대적했다. 제갈량은 법종을 보내 황충을 돕게 하고 다른 장군과 병사들을 뒤에 따르게 해 황충의 뒤를 바치도록 했다. 유비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한중을 취하러 온다는 보고를 받은 조조는 이만저만 놀란 게 아니었다. 조조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한중을 빼앗기면 중언이 위험하다. 그는 직접 40만 대군을 대동하고 유비의 군대를 맞아 싸우러 길을 재촉했다. 군사를 이끌고 난전에 이른 조조는 이름난 문장가 채옹의 장원을 보자 그의 딸 채염이 생각났다. 그녀 역시 뛰어난 문장가였다. 그녀가 지은 아름다운 시구절은 중원에까지 퍼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조조는 채염의 재주를 높이 샀기에 오랑캐 왕에게 금은보화를 갖다 주고는 오랑캐에게 잡혀있던 그녀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녀를 지금의 남편 동사와 혼인시켜 주어 이곳에서 편히 여생을 보내도록 해주었었다. 조조는 장원 안으로 들어가 채염을 찾았다. 채염은 반가운 나머지 맨발로 뛰어나오며 조조를 맞이했다. 위왕 마마께서 이토록 누추한 곳에 친히 왕림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채염이 눈물을 글썽였다. 조조는 그녀에게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우연히 벽에 걸린 비문 하나가 조조의 눈에 들어왔다. 그가 채염에게 물었다. 저 비문은 무엇이냐? 저것은 13살 소년 한단순이 지은 조아비입니다. 그 뒤에 황견유부 외손제구라는 구절은 소첩의 아비가 쓴 것인데 무슨 뜻인지는 소첩도 모르겠사옵니다. 그녀의 대답에 답답했던 조조는 모사들을 모아놓고 뜻을 물어보았다. 모사들 역시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양수가 호련히 나섰다. 소인이 그 뜻을 알고 있사옵니다. 이어지려는 양수의 말을 조조가 가로막았다. 아니다. 말하지 말고 기다려보라. 조조는 채용과 작별을 하고 말을 타고 삼리쯤 가다가 문득 그 8글자가 어떤 뜻인지 깨달았다. 조조가 양수에게 물었다. 그 비문의 뜻이 무언지 말해보게. 양수는 거침없이 대꾸했다. 황은 빛을 나타내고 견은 천을 말하지요. 즉 빛색자와 실사자입니다. 합하면 끊을 절자가 됩니다. 유부는 소녀를 말합니다. 한 글자로 합하면 묘할 묘자가 됩니다. 외손은 딸의 아들입니다. 한 글자로 쓰면 좋을 호자입니다. 제구는 맵고 짜고 시고 쓰고 아린 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변에 매울 신자를 쓰면 말씀 사자가 됩니다. 이를 모두 합해보면 절묘호사이니
그리 절묘하도록 좋다는 의미입니다. 양수의 해석에 조조는 크게 놀라며 양수의 재주를 칭찬했고 문무백관들도 그의 재능에 찬사를 보내며 부러워했다. 한편으로 조조의 마음 한구석은 캥겨왔다.